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이곳은 내게 언제나 숨 쉴 수 있는 도피처였다. 아버지는 그곳을 유난히 아끼셨다. 닭과 염소, 조랑말 한 마리까지 직접 돌보셨고 고즈넉한 자연을 벗삼아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다.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연로해지셨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워 보였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인을 구하셨다며 전화로 말씀하셨다. 이번엔 좀 젊은 친구야. 이름이 도윤이라고 했던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그저 또 다른 도우미일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 주말 나는 몇 달 만에 전원주택을 찾았다. 여름 끝자락, 하늘은 높고 공기는 시원했다. 초록빛 산들 사이로 자리한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살랑거리는 바람 속엔 흙냄새와 솔향이 섞여 있었다. 한복 대신 나는 연청색 리넨 셔츠에 롱스커트, 흰색 플랫슈즈를 신었고 머리는 낮게 묶어 자연스럽게 연출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마구간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말 먹이를 정리하던 누군가였다. 그는 내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숨이 멈춘 듯 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촌스러운 아저씨가 아니었다. 반듯한 윤곽의 얼굴, 깔끔하게 정리된 짙은 머리카락, 약간은 날카로운 눈매. 평범한 청남방과 회색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소매를 걷어올린 팔엔 선명한 근육이 드러났고 손끝의 움직임엔 섬세함이 있었다. 혹시 수진 씨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말씀드렸죠.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다. 네, 제가 도윤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도 반사적으로 악수를 받았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고 따뜻했다. 강한 손인데 이상하게도 그 촉감은 부드러웠다. 마구간에서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조용했지만 말끝마다 정중함이 느껴졌고 내가 뭔가를 물으면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왠지 모르게 그 태도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날 밤 집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손등의 흙, 눈동자의 깊이, 그 짧은 인사 속에 뭔가 더 알 수 없는 끌림.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또다시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가볍고 시원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선물이라며 백화점에서 산 한 상자의 수제빵을 들었다. 스스로를 변명하듯 그냥 아빠 챙기러 가는 거야 라고 중얼였지만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그 이름이 울리고 있었다. 도윤. 그는 다시 마구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번엔 말을 닫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었다. 또 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나는 밝게 웃었고 그는 닥던 말에 이마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타보실래요? 저요? 나는 놀라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설렘이 솟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 옆에 다가갔다. 이 녀석은 해동이에요. 성격은 좀 까칠하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그가 나를 위해 안장을 조이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 이끌려 말 위에 올라타는 순간 약간의 어지럼함과 함께 묘한 기분이 들었다. 긴 치마 자락이 바람에 살짝 휘날렸고 햇살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장면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다. 조심히 타세요. 처음엔 천천히, 그는 거듭 말했다. 나는 그를 흘끗 보며 대답했다. 생각보다 당신 되게 신중하시네요. 이 일은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그는 짧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살짝 발 뒤꿈치로 말을 건드렸고 해동은 부드럽게 걸었다. 나는 어깨너머로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팔짱을 끼고 날 보는 그의 눈엔 알 수 없는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마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셨고 나는 남겨졌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나는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고 내가 다가가자 눈을 마주쳤다. 도윤 씨, 혹시 커피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방 안엔 은은한 커피 향과 밀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깥에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심히 흐르던 대화,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의 눈동자 속 깊은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던 감정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세계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주말이 오기까지 나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듯 보냈다. 도시의 소음, 회의, 수업, 사람들과의 어색한 웃음들. 그 모든 것이 전원에서의 고요함과 비교되며 내 안에서 빠르게 빛을 잃어갔다. 결국 나는 금요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짐을 챙겨 강원도로 향했다. 이번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옷을 골랐다. 바람에 가볍게 흩날릴 수 있는 연분홍색 플리츠 스커트와 하늘색 블라우스, 그리고 베이지색 끈 단화. 머리는 반묶음으로 하고 귀에는 작은 자개 귀걸이를 달았다. 어떤 의미인지 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거울 속에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도착한 오후,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엔 낯선 설렘이 섞여 있었다. 마구간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가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해동이 마치 나를 기다린 듯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다. 도윤 씨는 안 계세요? 나는 말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였다. 저요?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놀라 돌아보자 그가 평소보다 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회색 반팔 셔츠에 검정 슬랙스, 발엔 흰색 운동화.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그가 머리를 살짝 정리했는지 평소보다 훨씬 또렷해 보였다는 것. 오늘은 조금 늦게 정리 중이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걸을래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 순간 내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숲쪽 산책길로 향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나무들 사이로 벌레 소리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도윤 씨는 왜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뭔가 부족한 느낌. 그래서 도망치듯 내려왔죠. 나는 그 말에 낯선 친밀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도 도망치고 있었는지 모른다. 도시의 피로함에서, 책임과 기대에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그 말 이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걷다 보니 우리는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다. 해는 이미 졌고 하늘엔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물가에 앉아 우리는 발을 뻗고 조용히 담갔다. 발끝을 스치는 차가운 물에 나는 흠칫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웃었다. 사실 저 조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조용해지고 싶어요. 조용히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말에 시선을 돌려 나를 보더니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순간 무언가 바람결에 풀리는 듯했다. 나는 옆으로 돌아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연못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고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팔목에는 가죽 팔찌가 하나 감겨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뭔가 오래된 추억이 깃든 물건처럼 보였다. 그거 예쁘네요. 그는 내 시선을 따라 손목을 들여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 옛날 여자친구가 준 거예요. 정 들었나 봐요. 질투는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 살짝 멍이 드는 느낌이었다. 그분, 행운이었겠네요. 이런 사람을 알았다는 게. 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하더니 시선을 내게 옮겼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지금은 수진 씨가 좀 위험하네요. 왜요?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오래 남거든요. 잊기 힘들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내 손끝을 바라봤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감쌌다. 우리 손은 물보다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엔 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수진 씨가 위험하네요. 그건 경고였을까? 아니면 고백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짙은 안개를 뚫고 땅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처럼. 나는 전보다 더 정성껏 옷을 골랐다. 오늘은 야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의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를 입고 야은 실크 머플러를 목에 감았다. 발에는 흰색 앵클 부츠. 왠지 오늘은 내 존재를 또렷하게 남기고 싶었다. 아침 식사 후 도윤은 들판 쪽으로 일을 나갔고 나는 책 한 권을 들고 따라 나섰다. 일부러 그를 찾지는 않았지만 걸음을 멈출 때마다 시선은 본능처럼 그를 향해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멀리서 그가 수풀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셔츠의 소매는 걷어붙여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붙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며 장난스레 말했다. 농사일은 원래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책은 벌써 다 읽으셨어요? 한 줄도 안 읽었어요. 방해꾼이 있어서요.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고 그는 살짝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럼 잠깐 쉴래요? 이따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척했다. 요리도 하세요? 조금요. 전에도 몇 번 해봤어요.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만의 점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무렵 우리는 작은 창고 옆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는 직접 만든 두부조림과 계란말이, 고소한 된장국을 준비해줬다. 그 정성에 나는 웃으며 박수를 쳤다. 이거. 사귀는 사람도 이런 대접 못 받을 거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웃었다. 그럼 오늘만 특별한 날인가 보네요.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작고 조심스러운 감정의 떨림이 있었다. 식사 후 나는 창고 뒤편 작은 쉼터에 앉아 발을 털고 있었다. 내 구두는 흙먼지로 얼룩졌고 발가락 끝이 뻣뻣했다. 나는 조심스레 구두를 벗었다. 실크 같은 스타킹 속의 바른 공기에 닿아 살짝 떨렸다. 그때 그가 뒤따라와 내 옆에 앉았다. 시선은 조용히 내 발에 머물렀다. 민망한 듯 나는 스타킹 위로 치맛단을 내려 감췄지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것까지도 예쁘네요. 나는 가슴 깊이 울리는 떨림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마치 나라는 사람을 모두 감싸 안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겨우 손끝, 발끝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돼요. 더 특별해지기도 하고.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등을 감싸 쥐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우리는 허둥지둥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그 공간엔 나무 향과 비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젖은 셔츠를 벗어 말리기 시작했고, 나는 손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그가 옷을 들고 있는 팔의 근육이 젖은 상태로 살짝 드러났고, 그 위엔 어릴 적 생긴 듯한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이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예전에 말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거예요. 신기하죠? 아프지도 않았는데 흔적은 남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아프지 않지만 흔적이 남는다는 것, 우리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 겉으론 멀쩡하지만 안에는 오래된 자국들이 새겨져 있는 것. 나는 그 자국들까지도 좋아요. 내 말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침묵은 더 이상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의 흐름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내 머리칼을 넘기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라 약속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우리만 아는 방식으로. 며칠 후 다시 전원주택을 찾은 나는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다. 같은 산과 같은 들판, 같은 바람인데도 공기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서 피어오른 감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은 흐린 날씨였지만 덥진 않았다. 나는 검은색 슬립 블라우스 위에 연회색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블루 라인의 스커트를 입었다. 구두 대신 가죽 스트랩 샌들을 신고 손목에는 작은 자개 팔찌를 둘렀다. 오늘은 그 어떤 말보다 내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다. 도윤은 마당에서 나무 기둥을 다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고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엔 무언가 달랐다. 더 깊어졌고 동시에 살짝 경계하는 듯했다. 오늘은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나 보고 싶었는데.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무 벤치는 약간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편안하게 느껴졌다. 도윤 씨, 우리 이런 거 괜찮을까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 아무런 정의 없이 가까워지는 이 감정. 마치 들판에 피는 야생화처럼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라나는 감정.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서로 너무 달라요. 사는 세상도, 속도도. 그럼에도 나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이상하게, 나 지금이 좋아요. 이런 불확실함까지도.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망설임과 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혹시 지금이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는 나를 낡은 헛간 안으로 이끌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공간. 바닥은 나무 조각과 건초가 섞여 있었고 먼지 속에서도 희미한 햇살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 어둠 속이 나를 감싸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가까이 섰다. 손끝이 그의 팔에 닿았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수진 씨,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허리춤을 스카프처럼 얇은 천으로 감쌌다. 그것은 벽에 걸려있던 낡은 천이었다. 느슨하지만 단단하게, 마치 내 중심을 고정시키듯.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천이 내 몸을 누르는 동안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어느새 호흡이 섞이기 시작했다. 벗겨지지 않는 옷 속 서로의 온기만이 점점 가까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시선이 아닌 촉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등을 감싸 입을 맞추었고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짧은 접촉 하나하나가 서로를 담는 언어가 되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진한 진심이. 도윤 씨, 지금 나 놓지 마요. 절대 안 놓을게요. 그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를 묶는 것은 얇은 천이 아니라 그의 다정함과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땐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심스러웠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었고 손끝의 닿음은 가볍지만 오래 남았다. 말 한마디에도 의미가 깃들었고 침묵마저도 따뜻했다. 주말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아버지도 함께였다. 그는 평소처럼 들판을 돌고 닭장 문을 정리하고 정원을 손봤다. 나에게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익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안에는 또 다른 풍경이 있었다. 도윤. 그와 나누었던 작은 쉼표 같은 시간들이. 저녁 무렵 나는 마루에 앉아 고요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저 멀리 도윤이 해동을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아버지가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너도 이제 알지? 이 땅이 그냥 흙덩어리는 아니라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아. 아빠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온 건지. 그는 살짝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웃었다. 나중에 내가 이걸 이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대답 대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고 아버지는 이웃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셨다. 나는 주방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다가 문득 마구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늘은 뭔가 확실히 말하고 싶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든 숨기지 않기로 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나를 보자마자 달라졌다. 또 왔네요? 응, 근데 오늘은 그냥 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 사이 지금처럼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 그 온기 안에서 나는 떨리지 않았다. 수진 씨. 지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는 작게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러면 내 방으로 와 줄래요? 차라도 같이 마시자.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창밖엔 밤벌레 소리만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작은 향초에 불을 붙이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유자차를 올려두었다. 여기 앉아. 나는 그에게 손짓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 옆에 앉았다. 순간 공간이 좁아진 듯 숨이 가빠졌다. 그의 무릎이 내 다리에 살짝 닿았고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마음이 요동쳤다. 도윤 씨,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 부담스러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조심하게 돼요.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손끝이 다시 그의 손등을 덮었다. 괜찮아요. 우린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내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수진아. 나 집 열쇠를 깜빡했는데. 아버지였다.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윤 역시 굳은 표정으로 창문을 바라봤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가려던 그를 나는 잡아 끌었다. 그냥 여기 있어. 나 다녀올게.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문을 열었고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웃으며 말했다. 미안, 번거롭게 했지?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쪽으로 향했고 나는 문을 닫으며 숨을 내쉬었다. 방 안으로 돌아오니 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나는 그의 등 뒤에서 대답했다. 그건 우리 둘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전보다 훨씬 진지했고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단단했다. 그럼 나 다음 주부터 여기서 떠나요. 숨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여기서 일하는 계약 원래 이번 달까지였어요.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다음 주 마지막 날 나랑 같이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응, 갈게.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또 한 번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